폭격기 전진기지. 사이판의 눈물.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영화 윈드토커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의 언어를 무기로 격렬한 전장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는 사이판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에서도 사이판에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청년들이 전장의 한복판에 서는 장면이 나오죠. 사이판은 단지 땅 위의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과 고통, 침묵된 외침이 교차한 역사였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 병사보다 먼저 피를 흘린 민간인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제국의 광기 속에서 남겨진 수만 명의 생존자들. 1943년 9월 일본 제국은 패배를 부정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참모본부는 하나의 선을 지도에 그립니다. 절대국방권, 필리핀, 마리아나, 팔라우, 인도네시아를 잇는 일본의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선은 단순한 방어선이 아닌 일본의 명운이 걸린 벽이었습니다. 그 선의 안은 지키고 그 선 밖은 버린다. 모든 병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그 선을 지켜내겠다는 일본의 각오. 하지만 그 절대란 말은 곧 현실에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1944년 미국은 마셜 제도를 돌파하며 절대 국방권의 전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곳 사이판이었습니다. 사이판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2000km, 도쿄에서는 약 2400km 떨어진 곳으로 미군 폭격기에게는 본토를 향한 마지막 비행거리에 적합한 전진기지였습니다. 사이판은 일본이 전쟁 전부터 통치하던 민간 정착지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신형 전략 폭격기 B-29의 전진기지로서 핵심이었습니다. B-29가 사이판에서 출격하면 도쿄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급히 방어에 나섭니다. 비행장을 세우고 타포차오 산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며 군과 민간인을 대거 배치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너무 늦었고 너무 불완전했습니다. 병력을 수송하던 수송선들이 미 해군 잠수함대에 의해 차례차례 격침되면서 사이판에는 애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병력과 장비만 도착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개 사단 이상이 주둔해야 했지만 결국 모인 건 약 3만 명 남짓. 그중 일부는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이 미국에게 낱낱이 노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4년 3월 31일 팔라우 철수 중이던 연합함대 사령장관 호가 미네이치 제독이 탑승한 수송기가 민다나오 해역에서 폭풍에 휘말려 추락하고 호가는 사망합니다. 같은 시각 후쿠도메 시계로 참모장이 탑승한 다른 수송기는 민다나오에 불시착했고 후쿠도메 제독은 현지 필리핀 게릴라 부대의 포로가 됩니다. 그의 서류 가방 안에는 일본 해군의 향후 방어 전략, 즉 신지작전 문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게릴라를 통해 미군 OSS 정보장교의 손에 넘어갔고 미국은 일본 해군의 병력 배치, 대응 전략, 방어 작전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일본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해군의 병력 배치, 대응 전략, 방어 작전을 철저히 분석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서류를 바다에 버립니다. 일본은 서류를 바다에서 찾고 미국에게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전략 전체를 읽힌 채 일본은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1944년 6월 11일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들이 사이판 일대 상공을 뒤덮으며 폭격과 정찰을 시작합니다. 6월 13일부터는 전함과 순양함이 16만 발이 넘는 포탄을 해안선에 퍼붓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미 해병 제2사단과 제4사단 총 7만 명이 사이판 해안에 상륙합니다. 일본군 병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 1000여 명. 일본군은 미리 해상에 부표를 설치해 조준 사격을 유도하는 등의 해안 방어 전술을 준비했지만 함포 사격과 상륙 화력 앞에 다수의 진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병력은 처절하게 맞섰고 미 해병대는 상륙 첫날에만 1000여 명의 사상자와 장갑차 20대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나 저항은 곧 한계에 이릅니다. 일본군 전차 구연대 사중대와 47여 단은 전멸합니다. 밤마다 감행된 일본군의 야습도 미군의 조명탄과 집중사격에 무력화됩니다. 6월 16일 밤 일본군은 마지막 기갑 전력을 긁어모아 전차 37대를 투입한 야간 돌격을 감행합니다.
이는 태평양 전선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었습니다. 초반엔 미군도 당황합니다. 일부 전차는 진지를 돌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주력은 하고 전차, 무장된 37mm 단포신 족보로는 미군 셔먼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 기습은 조명탄으로 무력화되었고 미군은 침착하게 진영을 정비해 하나하나 격파합니다. 결국 이 전투로 일본군은 사이판 내 기갑 전력의 75%를 잃습니다. 이때도 일본군은 연합함대가 자신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해전에서 일본 항모기동 부대는 괴멸했고 사이판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7월 3일 사이판의 중심 도시 가라판이 함락됩니다. 7월 6일 해군 중장 나구모 주이치 자결, 7월 7일 육군 중장 사이토 요시츠구도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4,000명이 넘는 잔존 일본군 병력이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며 자살 돌격을 감행합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 최대 규모의 반자이 어택이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전사하고 소수만 포로로 생존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은 무기 없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사이판에는 전쟁 전부터 일본인 이민자 그리고 조선인, 오키나와인 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과 군수시설 건설에 동원된 강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들은 가장 밑바닥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끓는 햇살 아래 뜨거운 사탕수수밭에서 손에는 피뭉이 들고 일본 군경의 감시 아래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조국은 없었고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든 움막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은 죽음의 해안가를 멍하니 바라보다 어머니의 손에 끌려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국가의 이름도 언론의 기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지 일본인으로 분류되어 한 줄의 숫자로만 남았습니다. 일본군은 민간인들에게 말합니다. 미군에게 항복하면 여성은 능욕당하고 아이들은 죽는다. 자살만이 명예로운 길이다. 이러한 선전은 전후 미군 보고서 및 포로 진술을 통해 일부 확인되며 당시 일본군의 선동 방식과 민간인 설득 수단에 대한 구체적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미군은 스피커와 전단으로 항복을 권고했고 포로가 된 민간인에게는 물과 식량,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선정과 세뇌는 너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일본군이 민간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정황이 존재하며 당시 미군 또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하고 개입한 사례들이 전후 문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살 절벽, 반자이 절벽으로 불리는 곳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세뇌와 공포 그리고 탈출구 없는 절망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인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전쟁의 희생자이자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천황이 자살을 명령했다는 민간인 자살 증명설도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 문서로 확인된 바 없는 루머이며 일본 내부에서조차 그 존재를 의심하는 학자가 다수입니다. 1944년 7월 9일 사이판 전투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은 그날부터 붕괴를 향한 시계를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항모 전력과 항공력이 사실상 소멸되고 일본 본토는 B-29 폭격기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오며 도조 히데키 내각은 붕괴되고 일본 제국 내부는 점점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 민간인, 오키나와인들 수만 명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자는 약 1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후쿠도메 제독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이판을 잃었을 때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사이판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그 문이 무너졌을 때 패전의 불길은 이미 일본 본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이판 전투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사라진 이들의 침묵된 역사였습니다. 사이판의 바람은 이제 고요하지만 그 절벽 아래엔 아직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국가도 무덤도 없이 사라진 이들, 그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죽음은 외면당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기의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은 민족과 언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부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기억의 방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 본토로 진입하는 이오지마 전투로 태평양의 바다는 펼쳐집니다. 지식
지식설과 함께 전쟁의 가장 깊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보시죠. 지금까지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